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보키 씨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사직할 적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선물로 준 책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작가가 끌려서 산 두 번째 책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느낌이랄까요? 아주 쬐끔요. 라며 이별의 아쉬움을 전했다. 이 친구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 남자와 결혼하고 남편 따라 무트로 나왔지만 항상 제주를 그리워하며 속히 다시 제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고 있다. 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보키 씨는 작가인 부인 김비가 글을 쓰고 남편 박조건영이 드로잉한 김영사에서 펴낸 아주 예쁜 책이다. 이 글을 읽으며 제주의 곳곳이 눈에 보이는 듯 선명히 그려졌고 다시 한번 제주에 가고 싶어졌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제주의 오일장에서 오징어가 많이 든 파전을 먹어보고 싶다. 배를 타고 가파도 비양도에도 가보련다. 제주의 폭우가 쏟아지는 날 바닷가에서 비와 바람을 맞고 싶다. 비자림에 들어가 서로의 허리를 끌어안고 자란 두 나무, 새천년 비자나무를 보며 사진을 찍고 군부리를 돌아 다랑시 오름에도 올라보고 가시리 마을에도 가보리라. 이 책에서 작가와 그의 남편은 본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김비, 소설가, 제주에서 엄마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엄마를 버리고 도망쳐 나와야 했던 비겁한 둘째. 박조건영, 10년간 현장 노동자로 살다가 짝지덕에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었다. 전업으로 일상 드로잉 작가 생활을 3년 반 정도 하다가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우울증 경력은 29년 차이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보키 씨, 글 김비, 그림 박조건영. 숨어있는 시간을 들춰보는 일. 오랫동안 제주를 그리워하지 못했다. 나의 지도에 제주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워하지 못했다는 말만큼 그리움이 묻은 말이 또 있을까? 내 안의 제주는 부유하는 섬이었다. 떠나보낸 것이었고 내 앞에서 흘러오지 않는 것이었다. 다시는 제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서 나는 섬을 등지고 떠나왔다. 벌써 11년 전 일이다. 신랑은 저공 비행 중. 나는 배를 타고 제주에 간다. 20여 년 전 경기도에 살 때부터 그랬다. 내 생모인 보키 씨가 제주에 살고 있으니 싸고 지고 갈 물건이 적어 편히 오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보키 씨의 짐은 보키 씨의 짐이고 나의 짐은 나의 짐이었다. 둘이 함께 쓸 수 있는 짐은 있으나 마나한 것들 뿐이었다. 제주에 갈 때 인천에서 배를 타면 10서너 시간, 목포에서 배를 타면 6시간, 완도에서 배를 타면 서너 시간. 바다는 결코 정확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다의 시간은 흘러가듯 기다리면 닿게 해주고 애태우면 더 멀리 밀어낸다. 북쪽에서 내려오든 동쪽에서 내려오든 가까이에서 오든 멀리서 오든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 바다가 허락해야 제주에 갈 수 있다. 인류의 역사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바다 앞에 머리를 조아려 했는지 바다를 건너보면 알게 된다. 아무리 큰 배도 그 어떤 거대한 꿈도 바다 위에 몸을 실으면 사소해지고 만다. 신랑과 제주를 다녀간 적은 있지만 근 10여 년 동안은 단 한 번도 그곳에 사는 보키 씨를 찾아가진 않았다. 그의 집은 제주 동쪽 끝 구자에 있고 당시 우리는 정반대인 제주 서쪽 협재 근처에 머물다가 배를 타고 돌아갔다. 이미 지워버린 시간에 관해 신랑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 역시 많은 걸 묻지 않았다. 겨우 2년 전 보키 씨에게 신랑을 처음 소개했을 때도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타는 더위에 숨을 헐떡이며 새까매진 얼굴을 서로에게 보여주다가 우리만 도망치듯 육지로 돌아온 것이 전부였다. 상태가 괜찮을 때 신랑은 안 될 게 뭐가 있냐 는 긍정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쉽게 겁에 질리고 만다. 이번에도 그는 과연 제주에서 2달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털어놓았다. 보키 씨 앞에서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끔찍한지 볕도 없는 방구석에서 그의 얼굴은 새카맣게 탔다. 제주로 떠나기 전에 높이 날아오르려고 애쓰지 말고 낮게 천천히 나는 중이라 생각하라고 했지만 그는 자꾸 큰 날개를 접으려고만 했다. 불어오는 바람을 탈 필요도 없이 날개만 펴면 되는데 날개를 감추고서 날개가 없다고만 했다. 드로잉 작가로 사는 실험을 이제 그만 접고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다시 현장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다시 또 그곳에서 낮고 느린 비행을 시작하면 되는 일이라고. 너울을 타며 먹는 라면 한 그릇. 우리는 고흥에서 출발하는 배를 탔다. 아무리 평일이라도 관광객 서너쯤 보일 법도 한데 마스크를 쓴 20여 명 모두 관광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차림새였다. 그들에게 우리 둘은 관광객처럼 보였을까? 먹고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 같았을까? 제주에서 2달을 살겠다는 마음은 여행일까? 먹고 사는 일일까? 평소 같으면 반 이상 찼을 지금은 텅 빈 3등 객실에 가져온 돗자리를 펴고 앉으니 기분이 묘했다. 어젯밤 뉴스에서 총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했고 이상기후로 강풍이 불고 눈발이 날린 곳도 있다는데 우린 개의치 않고 그저 돗자리 위에 피곤한 몸을 눕힐 뿐이었다. 심상치 않은 파도가 거대한 배를 기우뚱기우뚱 떠밀고 있었다. 텅 빈 3등 객실에서 마음껏 몸을 구르며 넓은 공간을 만끽해도 되는데 우린 여전히 좁은 돗자리 위에 갇혀 있었다. 파도가 높을 땐 무조건 바닥에 누울 것, 가능하다면 잠이 들 것, 여러 백길 여행이 가르쳐준 요령이다. 오르내리는 바닥에 몸을 싣고 파도에 흔들리며 요즘 시대에 누구나 그러하듯 휴대전화 화면에 몰두했다. 등지고 누운 신랑은 운전 때문에 피곤한지 눈을 감고 배가 흔들릴 때마다 발가락 끝에 힘을 주었다. 그래도 10서너 시간이 걸리는 긴 백길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보키 씨에게 전화를 걸어도 계속 불통이고 제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부스스 몸을 일으킨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허기진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라면이 얼마였죠? 5,000원이요. 3,000원만 해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먹긴 먹어야죠. 배에서 내려 다시 운전해 목적지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렇죠.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을 생각해야겠죠. 파도 때문에 라면을 주문받는 사장님이 휘청거렸고 우리도 의자에 앉으며 휘청거렸다. 돌아서는 사장님의 비스듬히 기울어진 뒷모습을 보며 뜨거운 라면 국물조차 제대로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다. 잠시 후 사장님이 라면을 쟁반 위에 들고 돌아왔는데 스테인리스 그릇은 테이블을 덮은 비닐에 들러붙어 조금도 미끄러지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배 위에서 먹고 사는 일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 모양이다. 바다의 너울을 따라 작고 동그란 그릇 속에도 빨간 라면 국물의 너울이 일었다. 하지만 밖으로 넘치진 않았다. 쟁반 위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이리저리 구르며 짤랑짤랑 소리를 냈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똑같은 라면일 텐데 사장님만의 조리 비법이 있는지 맛이 정말 특별했다. 특별하지 않아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맛이었다. 5,000원이 비싸다는 생각은 말끔히 지워졌다.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먹은 사발면 한 그릇에 다디 단 국물 맛을 기억하지만 그때처럼 분위기가 더해진 맛이라고만 하기엔 부족할 만큼 정말 남다른 맛이었다. 단무지를 가지러 가는 신랑의 뒷모습이 사선으로 기울었다. 단무지를 건네는 사장님의 손길도 기울었다. 나는 출렁거리며 배 위에서 라면 그릇을 두 손에 움켜쥔 채 먹어치웠다. 위태로웠지만 근사한 한 끼였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옥상 위, 책 한 권, 커피 한 잔, 보일락말락 바다. 2달살이의 첫 번째 일요일, 신랑에게 일요일마다 완벽한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랑한다고 모든 걸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닌 듯, 같이 여행한다고 모든 순간 함께 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늘 하루만큼은 신랑 곁에서 그의 시야에서 완벽히 사라져 주리라 다짐했다. 어쩌면 나 역시 그에게서 하루쯤 완벽히 사라지고 싶은 건지도. 제주 촌집에서는 보통 옥상이 없지만 보키 씨 집에는 아주 작은 옥상이 있다. 20여 년 전 보키 씨가 제주에 이사를 온 뒤 화장실 건물을 따로 지었는데 바로 그 건물 위 옥상이다. 사실 옥상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저 시멘트 건물 위 작은 공간이지만 건물 옆에 나무 사다리 2개를 폭에 세운 뒤 시멘트로 고정해 작은 계단을 만들며 그곳은 옥상이 되었다. 11년 전 도망치듯 제주로 왔을 때 나를 위해 그 작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 뜨거운 한여름이던 그 당시 옥상은 불에 댄 것 같이 달아올라 앉기도 힘들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 온돌처럼 달아오른 옥상 위는 정말 안락했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햇살도 따스하고 작은 옥상 위 사방을 가로막은 여러 지붕들 덕분에 비껴가는 바람도 어쩐지 포근하게 두 뺨에 와 닿았다. 오늘은 글쓰기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이니 커피 한 잔을 들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 한 권을 태블릿 PC 속에서 펼쳤다. 책 첫 장의 제목은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이었다. 가파도에서 섬에서 섬으로 가는 길. 제주는 섬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또 다른 섬들도 포함된다. 동쪽으로 우도, 서쪽으로 비양도, 남서쪽으로 마라도와 가파도가 있는데 그중 가파도에 가는 건 나 역시 오랜만이었다. 정작 20여 년 동안 제주에서 산 보키 씨는 가파도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열리는 4월에는 서귀포시의 모슬포 운진항에서 30분마다 오가는 배편이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 취소, 문의해보니 그래도 배는 매 시간마다 오간다고 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한데 섬에 입장하고 3시간 뒤에는 나와야 하는 등 섬 안에 머무는 인원을 조절하는 모양이었다. 가파도에서 점심을 먹고 섬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 12시 배편 예약. 우와, 가파도 간다. 30대에 가본 뒤 처음 가는 길이라 이제는 50이 된 나는 신이 났는데 정작 보키 씨와 신랑은 별 말이 없다. 징그럽도록 사랑스런 나의 밀양 박씨들. 구좌에서 모슬포는 제주를 사선으로 접으면 맞닿을 끝과 끝이었다. 온라인 지도로 경로를 찾아보니 가는 시간만 1시간 반. 제주는 생각보다 넓고 크다. 섬을 한 바퀴 돌면 그 거리는 200km가 넘고 면적은 서울의 약 3배. 우리는 9시 반 출발을 목표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외출을 준비했다. 보키 씨는 5,000원짜리 옷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것들을 보여주며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소풍 전날 들뜬 아이처럼 내 앞에 늘어놓았다. 물론 내 눈에는 그거나 저거나 그래도 고른 건 화사하게 눈에 띄는 다홍빛 옷. 제주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1112번 도로를 지나 도로를 넓히겠다고 나무를 죄다 잘라버린 사려니 숲 옆길을 지나 중산간도로로 제주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했다. 넘어가든 돌아가든 제주를 가로지르려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한라산. 오늘도 한라산의 완만한 능선은 푸른 하늘 높이 선명하게 보였다. 1년 365일 중에 한라산을 꼭대기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이 100일도 채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벌써 여러 날째 한라산을 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행운인지. 서둘러 가야 한다고 보키 씨가 닥달한 덕분에 우리는 배 출발 시간인 12시보다 무려 1시간 반이나 일찍 터미널에 도착했다. 모슬포 운전항에서 가파도 상동포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겨우 10분 정도. 배에서 내려서니 우리가 타고 온 배를 타고 다시 나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 너머엔 투명하고 파란 바다가 있었다.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면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직원은 마이크를 들고 가파도에서 청보리밭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주변에서만 청보리를 감상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보키 씨는 청보리가 이미 다 떨어질 때라고 말했다. 5월은 늦다고, 그래서 서둘러 다녀와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보키 씨였다. 배에서 내려서니 가파도 터미널 카페가 가파도 표지석보다 더 크게 눈에 띄었다. 돌아보니 삼방산과 송악산과 한라산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향해 탄성을 질렀다. 자연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한 걸까? 가파도 여행에 대한 보상은 그 풍경 하나만으로도 차고 넘쳤다. 가파도는 동서로 1.3km, 남북으로 1.4km 크기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평지섬이라고 한다. 덕분에 걷기에 좋고 일출이며 일몰이며 지평선과 수평선이 맞닿은 풍경이 만드는 장관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고. 가파도는 중동마을 근처에 청보리밭을 두고 상동마을과 하동마을로 나뉘는데 상동마을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걸어 하동마을 방향으로 가다가 뒤를 돌면 누구든 감탄할 수밖에 없다. 보리밭과 포구와 바다 너머 한라산, 삼방산, 송악산의 절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데 절경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모자랄 만큼 그 풍경이 신비롭고 아름답다. 보키 씨 말처럼 상동포구에서 내려 하동포구로 가는 길에서 본 청보리밭은 이미 군데군데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아예 청보리를 모두 베어버린 곳도 있었다. 축제였다면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겠지만 다행히 섬 안에는 드문드문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청보리도 섬 안의 작은 지평선을 따라 넘실거렸다. 아름다운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보키 씨와 신랑을 나란히 세우고 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저렇게나 무뚝뚝하게 선 두 사람이 있는지. 점심으로 정식을 먹을까 해물짬뽕을 먹을까 우리는 고민했다. 가파도에서 대부분 그 두 가지 중에서 식사를 결정하는 모양이었다. 해물짬뽕은 해물이 그득해 먹을 만한 모양이고 가파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서 파는 정식은 갈치 속젓과 가리젓이 특히 유명한 모양이었다. 제주 자리돔은 뼈가 굵어 젓갈로 담그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식당에서 파는 젓갈은 생선을 뼈째 갈아 만들어 먹기 쉽다고 했다. 결국 정식을 파는 식당에 가니 3인상의 옥동구이도 같이 나왔다. 짜지 않아 간이 적당하고 굽기도 적당해 괜찮았다. 집에서 일찍 나오느라 아침으로 빵만 먹고 나온 우리는 역시나 말없이 음식을 먹어치웠다.
젓갈류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초딩 입맛인 나와 신랑조차 돼지 불고기에 젓갈을 올린 쌈은 정말 맛깔스러웠다. 정식으로 나온 먹음직스러운 게장을 복희 씨는 치아가 좋지 않아 신랑과 나는 초딩 입맛이라 못 먹었지만 그래도 나물과 해조류 등의 밑반찬까지 맛나게 먹었다. 아주 훌륭한 정찬이었다. 제주에 사는 바람과 사람. 제주에서 바람과 놀다 보면 하루가 잘 간다. 밀려오는구나, 떠밀리는구나. 나 하나만 생각하면 단지 흔들림인데 같이 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제주 바람은 매일 다른 얼굴이다. 며칠 전만 해도 냉랭한 등짝 같더니 오늘 바람은 어서와 반가워 첫인사 같다. 달이 놓은 언덕, 다랑시 오름. 오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단어의 간결함에 혼자서 탄성을 질렀다. 솟아올라서 오름이라니. 다른 표현은 군더더기라고 말하듯 두 글자는 그 자체로 너무도 힘차고 당당해 보였다. 오름을 자세히 보면 솟아오르기만 한 모습이 아니다. 꼭대기가 궁부리로 패인 오름도 있고 무너지듯 늘어진 모양새인 오름도 있고 봉우리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갈라진 오름도 있다. 어떻든 무슨 이유로 그 자락 만들어졌든 어쨌든 솟아올라 있으니 모두 오름. 복희 씨의 집이 구좌에 있어 주변에 오름이 꽤 모여 있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다랑시 오름. 꽤나 가야 할 줄 알았는데 소요 시간을 검색해 보니 집에서 겨우 17분. 항상 비자림만 오갔지 그 옆길로 꺾어 들어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제주에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사거리를 회전형 교차로로 만든 곳들이 있는데 덕분에 다랑시 오름으로 가는 길은 어느 판타지 속 입구 같았다. 이토록 가까운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다니 신비로운 기분이었다. 차도를 넓히는 공사장을 지나자 길 옆에 키 큰 나무들 너머로 완만한 다랑시 오름이 서서히 고개를 내밀었다. 정말 오랜만에 제주에서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쉽게 기대할 수 없던 두 번째 설렘. 우와, 이렇게 가까운 곳을 그동안 왜 못 와봤지? 한탄 반 자책 반 아이처럼 좋아하는 나의 혼잣말에 신랑은 무뚝뚝하게 밀양박씨 스타일로 정확한 대답을 해주었다. 게을러서요. 가보지 않은 길은 아주 가까이에. 다랑시 오름에는 계단 입구부터 양옆으로 진분홍 철쭉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하늘로 쭉 뻗은 삼나무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초록빛에 물들며 쏟아졌다. 오름이라고는 새별 오름에 나무 없는 언덕밖에 기억이 없는 나였으니 울창한 오름 앞에 입을 벌리고 말았다. 다랑시 오름은 다른 오름과 비교해서 그 높이가 가장 높다고 한다. 오름 정상에 있는 분화구도 한라산의 백록담과 견줄 만큼 규모가 상당해 단순히 가벼운 언덕을 오른다는 마음으로 오르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길이 잘 닦여 있어 등산 장비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만 경사가 꽤나 가팔라 등줄기가 살짝 젖을 각오는 해야 한다. 길은 정상을 향해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여러 번 꺾여 있었다. 계단이 끝나는 지점부터 집 보행로가 우리를 안내했다. 느려도 너무 느린 내 걸음 덕분에 신랑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올라가는데 유난히 오르막길을 버거워하는 내게는 그 짧은 길마저 까마득히 느껴졌다. 보행로 방향이 꺾일 때마다 한 번씩 쉬겠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오르는데도 금세 등에 땀이 맺혔다. 꺾이고 다시 또 꺾인 길만 보며 오름을 오르다가 뒤를 돌아보니 다랑시 오름의 쌍둥이 오름인 아끈 다랑시 오름의 정경이 성산 일출봉과 저 멀리 수평선을 배경으로
눈앞에 펼쳐졌다. 우와! 내가 탄성을 지르거나 말거나 신랑은 내가 너무 느리다고 투덜투덜. 그래서 한라산은 어떻게 가냐며 구시렁구시렁. 지그재그로 오르던 경사길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정상인 줄 알았는데 땀에 젖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널따란 나무 평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부터 정상의 분화구까지 다시 또 다른 계단. 모든 정상에 그러하듯 우리의 믿음은 정상과 너무 멀리 있었다. 얼만큼 땀을 쏟았는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시간의 군부리를 돌아서 내려가면 마침내 하늘색 초소가 있는 정상에 도착하니 제주의 동쪽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구름에 둘러싸여 천상에서 내려보는 것만 같은 한라산 정상. 서로 다른 모양으로 오른 오름들이 출렁이듯 조용히 햇살에 잠겨 있었다. 신랑도 나도 집으로 만든 보행로 위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햇살과 사나운 제주 바람이 우리 앞에 뒤섞였다. 이맘때쯤 제주에는 겨울과 봄이 공존한다. 태양빛은 뜨겁지만 바람에 담긴 냉기는 꽤나 아릿하다. 오름은 처음 와보죠? 뭐 그렇죠. 기분이 어때요? 좋죠? 뭐. 신이 나서 좋아하는 신랑 모습을 본 적이 언제더라? 40 중반의 남성이 매일 신나고 즐거운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니냐고 그에게 말했지만 이따금 아이처럼 신이 난 그의 얼굴이 그리울 때가 있다. 직선으로 정상에 올라설 수 없다면 오늘처럼 꺾이고 꺾인 길을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그재그로 올라설 수 있는 건 아닌지, 남들보다 조금 더 자주 쉬고 더 멀리 둘러보며 어찌되었든 한 발짝씩 올라서는 우리가 될 수는 없는지, 올라온 길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분화구를 한 바퀴 돌고 내려갈까요? 신랑에게 물었지만 그는 이번에도 머뭇거릴 뿐 대답이 없었다. 내가 돌아서 내려갑시다 라고 말하자 그는 둥근 분화구의 능선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 분화구를 한 바퀴 돌아 그의 기분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한눈에 담을 수 있었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너른 세상이 그의 마음속 창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줄 수 있다면. 봐요, 나도 평지는 잘 걷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일부러 신랑을 앞질러 분화구 능선을 따라 빠르게 뛰듯 걷는다. 분화구 한쪽에 자리한 소나무 군락을 지나 좀 전까지 정상을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자리에 도착해 정상의 반대쪽을 향해 꺾어 내려간다. 신랑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걷다가 고개를 드니 키 작은 아끈 다랑쉬 오름 자락에 다랑쉬 오름 그림자가 반쯤 걸려있다. 작고 낮은 아끈 다랑쉬 오름에 기대기라도 한 것처럼 두 개의 오름이 비로소 만나는 시간, 하루 중 겨우 잠깐 그런 시간. 풍랑이 지킨 마을 가시리 마을. 제주만큼 걷는 즐거움을 일깨우는 여행지가 또 있을까? 보키 씨 덕분에 제주에서 2년을 살았고 10년 전까지는 거의 해마다 제주에 놀러와 유명한 여행지는 거의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걷는 길 위에서 새로운 제주를 만난다. 버스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중산간, 해안길도 아름답지만 제주의 아름다움은 큰 길가에서 한 발짝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에도 우리는 느리고 게으른 여행을 하리라 마음먹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마을 몇 군데를 걸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평대리 주변 마을은 언제든 걸어서 갈 수 있으니 조금 멀리 가보자고 생각했고 표선의 중산간 마을인 가시리 마을을 첫 번째 목표지로 정했다. 일단 가시리 사무소에 주차하기로 하여 목적지를 가시리 사무소로 정했다. 내비게이션 화살표를 따라가다가 몇백 미터 남지 않았다고 곧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안내음이 들리는데 도무지 마을 입구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시리 사무소는커녕 엄청나게 큰 나무들만 빽빽이 들어찬 중산간 도로 위였다. 한데
키 큰 나무들을 돌아서자 크지 않은 삼거리에 근사한 폭랑, 팽나무를 뜻하는 제주 방언, 한 그루가 보였다. 몰랐는데 우리는 이미 마을 속에 들어와 있었다. 가시리 사무소는 바로 옆이었다. 자동차에서 내려서자 마을 한복판이라고 믿기지 않는 정막이 향기처럼 드리웠다. 깨끗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세 번째 설렘이었다. 우리 앞에 열린 길, 걸으면 됩니다. 자동차를 몰아 금세 도착한 길을 다시 한 걸음씩 짚어가며 걸었다. 까마득히 솟은 나무들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려 바스락거릴 때마다 아카시아와 밤꽃 향기가 뒤섞여 넘어왔다. 길가에 나란히 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도 밤나무도 아니었다. 어디에서 어떻게 건너오는 향기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맞이하는 마을의 인사라고 믿었다. 마을에 조성된 길을 따라 빨강과 하양이 겹쳐 걸린 길잡이 천을 찾는 재미로 천천히 마을을 걸었다. 지금의 가시리 위치에 처음 들어와 마을을 세운 청주 한씨 일가의 묘지터 가시리 설오름 청주 한씨 방묘에 들어섰을 때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키 작은 노란 꽃송이가 묘지 전체를 샛노랗게 물들이듯 피어 있었다. 어떤 마음이 흩뿌려진 것처럼 낮은 산자락에서 묘지터에만 꽃송이가 가득했다. 내 마음대로 이토록 아름다운 환대를 받았다고 믿으며 나는 아이처럼 묘비를 향해 고맙습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엄숙하지도 예를 갖추지도 않은 멍텅구리 인사이지만 이쯤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첫 방문, 첫 걸음. 우리 앞에 길이 있었고 우린 길 위에 있었다. 길이 있으니 걸었고 길의 아름다움은 우리 것이었다. 제주 중산간 가시리 마을의 숨은 길은 슬프지 않고 너무도 아름다웠다. 우리 여행의 이름은 그렇게 2달을 계획했다가 40일로 줄어버린 우리의 제주살이는 끝이 났다. 제주에서 고흥으로 돌아오는 배편에는 승객이 꽤 들어찼고 우리는 제주로 가던 배 안에서 먹은 라면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시켜 먹으려 했지만 너울도 없이 배가 너무 빨리 도착해 주문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복희 씨는 다리는 괜찮으냐? 라고 묻는 전화를 여러 번 해왔고 신랑은 집에 도착하고 짐을 푼 뒤 허리를 삐끗해 일주일 넘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나는 짐을 마저 풀고 40일간 비워둔 집안을 정리했으며 누운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신랑을 일으키려다 결국 실패했다. 제주에서 찍은 사진을 살펴보다가 포털 검색만으로 꽃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뒤늦게 복희씨 집 마당에 있던 꽃들의 이름을 모두 찾아보았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꽃이 어디서 어떻게 복희씨 집 마당까지 들어온 걸까 궁금해졌다. 두 번째 가만 여행 장소였던 의귀리 마을의 거대한 꽃나무 이름은 끝내 찾지 못해서 SNS에 사진을 올려 온라인 친구들에게 물었다. 누구는 라일락이 아닐까 추측했고 그 외에 정향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회화나무, 오동나무까지 갖가지 나무 이름이 온라인 댓글창에 가득 달렸다. 그 중에 마지막 한 분이 먹구슬나무가 향이 아주 곱습니다 라고 달아준 댓글을 보며 이거 정말 비슷하네 싶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르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몽쿠틀랑 하며 중얼거리다 보니 낭이란 제주식 표현이 나무라는 뜻인 걸 생각났다. 멀구슬, 몽쿠슬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이 그 어르신이 했던 말은 몽코신랑이라고 알려주었다. 먹구슬 나무가 맞다고. 그 이름이었구나. 판타지처럼 눈앞에 나타난 그 여행의 선물. 그러나 아직 우리 여행의 이름은 찾지 못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났고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설레었던 그 여행의 이름을 앞으로도 찾지 못할 것 같다. 물론 조금도 상관없다. 여러분, 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복희 씨를 잘 감상하셨나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빛 낭독입니다.